박진석의 촉은 항상 예리하게 적중했습니다. 회장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그날따라 박진석은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날은 목요일이었고 밤 11시를 한참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본사에서 회의가 길어져 늦게까지 남아 있었고 막바지 서류를 정리하느라 비서실장에게 먼저 퇴근하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혼자 내려가면 돼. 이런 데서 누가 날 건드려? 그 말이 얼마나 큰 오만이었는지 박진석은 아직 알지 못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하 주차장은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원래라면 경비의 순찰 발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날은 공기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조명이 몇 개는 꺼져 있었고 CCTV 모니터가 있는 통제실 쪽도 불빛이 어둑했죠. 박진석은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의 핸드폰이 진동도 없이 먹통처럼 멈췄습니다. 화면이 검게 꺼지고 전원이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평소 박진석이라면 이런 것도 관리 못해? 하고 욕부터 했겠지만 그날은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뚝 끊겼다가 다음 순간 쾅 하고 터지듯 다시 살아났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섞여 들어왔죠. 박진석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헤드라이트가 칼처럼 지하 주차장을 갈라놓았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마치 박진석이 거기 있을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일직선으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로는 피해야 한다를 외치는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그 짧은 찰나에 박진석의 뇌는 계산을 끝냈습니다. 속도, 거리, 각도, 저건 멈추지 않는다. 그 결론이 내리자마자 누군가가 박진석의 어깨를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회장님,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이지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죠. 체육학과 출신으로 피지컬이 좋고 누군가를 살리려고 모든 걸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진석을 옆으로 밀어 바닥에 굴렸고 그 사이 SUV는 박진석이 서 있던 공간을 정확히 찍어 들이받았습니다. 범퍼가 기둥을 스치며 쇳소리를 냈고 충격으로 공기가 흔들렸어요. 박진석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이지환의 몸이 튕겨나가 바닥에 쓸려갔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인 걸 본 박진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죠. 지환아, 지환아, 야, 정신 차려. 박진석은 소리쳤는데요. 신기하게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나 남을 진두지휘하던 박진석이 자기 목소리의 떨림을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SUV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을 생각이 없다는 듯 미끄러지듯 급커브로 출구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확신했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확실한 의도가 있다는 걸요. 박진석이 119에 전화를 걸려 했지만 핸드폰은 여전히 꺼진 상태였고요. 박진석은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통제실 쪽으로 뛰어갔는데 통제실 문은 이상할 정도로 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더 이상한 장면이 있었어요. CCTV 모니터 화면이 전부 검게 꺼져 있었고 기록장치의 선 몇 개가 아예 뽑혀 있었습니다. 누가 급하게 뽑은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뽑은 느낌이었죠. 그때 주차장 입구 쪽에서 경비가 뒤늦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찬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통제실 전화가 먹통이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박진석을 더 화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은 더 조용해졌어요. 박진석이 진짜 화가 나면
이상하게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박진석은 이지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지환은 고통을 참느라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를 악물고 겨우 말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진석은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져 누워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회장에게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내가 괜찮긴 뭘 괜찮아. 내가 왜 여기 있었냐? 이지환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아주 작게 말했는데요. 형님이 부탁하셨어요. 박성재 형님이요. 그 이름이 나오자 박진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외아들이자 슈조이 그룹 본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냉정하고 계산 빠르지만 동시에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재가 왜 지환이를 움직였지? 박성재는 원래 경호나 감시 같은 일을 함부로 남에게 맡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서 이지환은 긴급 수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골절이 심했고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박진석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탕한 회장이 그 좁은 복도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미동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박진석이 이렇게 조용할 때는 누군가의 인생이 끝장날 때였으니까요. 박성재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였고 숨이 차올라 얼굴이 붉었습니다. 박성재가 박진석 앞에 섰을 때 박진석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어요. 성재야, 너 지환이를 왜 붙였어? 박성재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박진석에게 보여줬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명 고성이었어요. 가난을 극복하고 권력욕을 키워온 사람. 아름답고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낯선 남자였습니다. 체격이 좋고 얼굴 한쪽에 상처가 있는 듯 보였죠. 아버지, 저 사진 사흘 전에 찍힌 거예요. 고성의 여사가 아니 그 사람은 지금 어딘가랑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박진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알았지만 설마 이런 선택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박진석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거래였겠지. 근데 오늘 나한테 달려온 건 거래가 아니라 살인이었어.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아버지, 저도 확신은 없었는데 지환이한테 부탁한 건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제가 평생 못 견딜 것 같아서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박성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박진석은 처음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늘 아버지라는 존재를 사랑하기보다는 넘어서야 할 벽처럼 대했으니까요. 박진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쓸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 정도로 무서웠다면 진짜로 위험한 거다. 그날 새벽 이지혁에게도 전화가 갔습니다. 이지혁은 잠결에 전화를 받자마자 박성재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깼습니다. 지혁아, 지환이 사고 났어. 아니, 사고가 아니라 누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환은 이지혁에게 남동생이기도 했지만 집안의 부담을 함께 짊어진 사람이었어요. 이지혁은 차갑게 물었죠.
지환이가 왜 거기 있었는데? 박성재는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내가 부탁했어. 그리고 지환이가 널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말할 시간 없다. 병원으로 와.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도 잠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고 동시에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박진석을 노린 살인 시도라는 말이 단순히 박진석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이지혁은 알고 있었거든요. 박진석과 얽힌 사람은 너무 많았고 그 중심에 박성재가 있고 그 옆에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이지환이 끼어 있었죠. 병원으로 달려온 이지혁은 수술실 앞에서 박진석과 박성재를 마주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을 보자마자 말했다고요. 지혁이, 내 동생이 오늘 내 목숨을 대신 받았어. 박진석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담담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진석 앞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어요. 살아야 합니다. 지환이도 회장님도. 박성재는 그 말에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의 팔을 잡고 복도 끝으로 끌고 갔어요. 박성재는 주변을 확인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건 고성이가 한 짓이 맞는 것 같아. 증거는 있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고성이가 지금 돈이 없어. 이지혁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이 왜 더 큰 문제인지 이지혁은 바로 이해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남는 건 극단이죠. 그리고 고성이는 원래부터 극단을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성이가 돈이 없다. 그 말은 고성이가 지금 누군가에게도 쫓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조용히 커졌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기 전에 박진석은 먼저 사내 보안팀과 외부조사 인력을 붙였고 박성재는 회사 내부 통제를 강화했죠. 박진석은 겉으로는 단순 사고라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살인 미수로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정확히 그 타이밍의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람들이 고성이를 어디서 마지막으로 봤냐고 묻자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박영나였습니다. 박영나는 25 대학원생이자 화가였고 동시에 웹툰 작업도 하는 사람이었죠.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엄마 고성이가 과보호할 정도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애지중지가 박영나의 인생을 오히려 좁혀놓았다는 걸 박영나는 이제야 알아가고 있었어요. 박영나의 작업실은 햇빛이 잘 들었고 향초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영나는 태블릿 펜을 잡고 마감에 쫓기고 있었는데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박영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세요? 를 던졌고 문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에 몸이 굳었습니다. 영나야, 나야. 고성이. 박영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박영나는 결국 문을 열었는데 고성이는 상상보다 더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너무 건조했어요.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눈빛. 그건 박영나가 가장 무서워하는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훑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이 내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람처럼요. 박영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물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아니, 아저씨 병원에 있다면서요. 고성이는 대답 대신 소파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태연하게 말했죠. 영나야, 엄마 지금 현금이 필요해. 박영란은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현금이라는 말을 쓸 때는 늘 뭔가 숨길 게 있었거든요. 얼마요? 고성이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가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1억. 박영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억. 박영란은 웹툰 계약금과 몇 년간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1억을 현금으로 당장 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어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1억이 장난이에요? 그 돈을 어디에 써요?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쓰는지보다 엄마를 도울 건지 말 건지가 더 중요하지 않니? 박영란은 그 말에서 사랑이 아니라 협박을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래왔어요.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로 박영란의 숨통을 조여왔죠. 박영란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그 돈 없어요. 잊고 싶어도 없어요. 그 순간 고성이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요. 그리고 그 바뀐 눈빛이 박영란을 더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영란에게 다가갔고 박영란의 손목을 쥐었습니다. 영란야, 엄마가 지금 부탁하러 왔다고 생각해? 박영란은 손목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아픈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엄마의 확신이었어요. 고성이는 박영란가 가진 돈을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박영란은 그때 떠올렸습니다. 이지환. 이지환이 예전에 술김에 무심히 말했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영나 씨, 통장이나 비밀번호는 아무한테도 주지 마요. 그때는 그냥 과잉보호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소름처럼 돌아왔습니다. 박영란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내 통장 어떻게 알아요? 고성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딸 통장도 모르면 그게 엄마니?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비정상적이라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결국 박영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줘요. 엄마 이건 제 인생이에요. 고성이의 손이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그림 그리며 살 수 있는 거 누가 만들어줬는데? 박영란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박영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어요. 박영란은 그 이름만 보고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란의 배다른 오빠였습니다. 혈연은 얽혀 있지만 정은 늘 어긋나 있던 사이였죠. 박영란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성이가 손목을 잡고 있었고 눈빛으로 받아봐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박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나야, 엄마랑 같이 있어? 박성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박영란은 숨을 삼키며 말했어요. 오빠 지금. 그 순간 고성이가 박영란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죠. 성재야, 무슨 일이니? 너희 아버지 걱정은 잘하고 있고? 박성재는 한 템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애 씨, 지금 어디예요? 어디긴. 집이지. 거짓말하지 마요. 아버지한테서 도망친 거잖아요. 고성이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틀어진 웃음이 박영란에게는 이제 끝났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고성이는 휴대폰을 끊고 박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야, 너 지금 누구 편 들어? 박영란은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해서 잠깐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편과 오빠 편이라는 말 속에는 결국 아버지 편이라는 선택지가 숨어 있었거든요.
박영란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편이에요. 그 말이 고성이를 더 자극했죠. 고성이는 손을 놓는 대신 박영라의 가방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영라가 숨겨둔 통장 사본과 도장 케이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영라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언제 저걸. 고성이는 박영라의 표정을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세상이 아니야. 박영란은 그날 엄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고성이에게 박영란은 딸이 아니라 보험이었고 마지막 카드였어요. 박영란은 결국 돈을 내줬습니다. 정확히는 1억에 가까운 금액을 마련해서 고성이에게 건넸죠. 하지만 박영란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돈 받으면 엄마는 제 인생에서 나가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고성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웃었어요. 영나야, 내가 엄마를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은요, 피로 묶이면 끝까지 묶이는 거야. 그 말이 박영란을 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박영란은 돈을 줬어요. 엄마를 당장 내보내야 했으니까요. 고성이는 봉투를 품에 안고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박영란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더 떨렸습니다. 그날 밤 고성이는 누구를 만났을까요? 박진석을 향해 돌진했던 SUV 운전자가 고성이가 아니라는 건 사실 박진석도 알고 있었어요. 고성이는 직접 손을 더럽히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늘 남을 움직이고 남에게 죄를 떠넘기는 사람이었죠. 박진석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고성이는 자기 손은 깨끗하게 둔 채 사람을 죽이려 한 거였거든요. 문제는 그걸 누가 도와줬느냐였어요. 지하 주차장 CCTV를 꺼버린 사람, 경비의 동선을 비워둔 사람, 박진석의 핸드폰 신호를 죽인 사람. 이건 바깥만의 범죄가 아니라 안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회사 내부부터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성재는 아주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고성이의 이름이 들어간 비자금 흔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름이 적힌 계약서였습니다. AP그룹. 그리고 그 계약서의 담당자 칸에는 이지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문서를 들고 그대로 이지혁에게 갔습니다. 이지혁은 병원에서 이지환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죠. 이지혁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동생이 깁스를 한 채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마다 속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박성재는 문서를 꺼내 이지혁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거 너야? 이지혁은 문서를 훑어보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프로젝트야. AP그룹이 투자 제안했을 때 내가 검토만 했던 건데.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토만 했다고?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왜 이 문서가 다시 살아나? 이지혁은 박성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재야, 내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면 말은 똑바로 해. 박성재는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사실 박성재도 이지혁을 믿고 싶었어요. 이지혁은 절친이었고 서로 반말을 쓰는 사이였고 수많은 상황에서 등을 맡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믿음보다 확실함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너를 의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든 의심해야 하는 상황이야. 그때 병실 안에서 이지환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지환은 깨어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환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지역이 형은 아니에요. 박성재가 놀라 이지환을 봤습니다. 지환아,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너는 그날. 이지환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다고요. 제가 그날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영나 씨한테서 문자를 받았어요. 이지혁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영나가 왜? 이지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영나 씨가 엄마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 누구도 아저씨를 혼자 두지 마요라고 했어요. 그 말이 병실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박성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박성재는 박영나가 겁이 많지 않은 애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경고할 애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나는 차분하고 조신한 성격이라 위험을 예감해도 혼자 끌어안는 타입이었지 남에게 소리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럼 박영나는 뭘 봤던 걸까요? 박성재는 바로 박영나의 작업실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진석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환이 깨어 있는 걸 보자마자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지환아, 내가 말해. 너 왜 위험을 알았어? 이지환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영나 씨가 무서웠어요. 엄마 때문에 늘 무서워하던 애가 그날은 오히려 담담했거든요. 그런 담담함은 결심한 사람 얼굴이더라고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고성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심한 얼굴. 그래요. 고성희는 이미 결심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성희가 결심하면 거기엔 반드시 돈과 권력 계산이 붙습니다. 박진석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성희가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박성재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박진석에게 반항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할게요. 박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뭘 한다는 거냐? 엄마 아니 고성희 씨를 제가 직접 찾을게요. 경찰보다 먼저. 아버지가 직접 나서면 더 커져요. 언론이 달라붙어요. 회사도 흔들려요. 박진석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박성재의 말이 맞았거든요. 박진석은 회사와 명예를 늘 하나로 묶어 관리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사건이 터지면 주주와 이사회, 언론이 모두 달려들 거예요. 하지만 박진석은 또 다른 걸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회사가 아니라 사람 문제다. 이지환이 다리뼈를 부러뜨려가며 살린 건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박진석이라는 사람의 목숨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성재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근데 선 넘지 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너도 결국 고성희처럼 된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성재는 늘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냉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말은 박성재에게 이상하게 아팠어요. 너도 고성희처럼 된다. 그 말이요. 그때부터 박성재는 고성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돈을 손에 넣었고 그 돈으로 다시 사람을 움직이려 했죠. 고성희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더 무서운 건 자신이 협박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에게 돈을 줬고 그 누군가는 이제 고성희의 약점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컸거든요. 그런데 고성희는 그 약점을 없애는 방법도 늘 같은 방식으로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없애면 된다. 고성희가 세상을 배운 방식이었죠. 한편 박진석의 집안은 또 다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회사 안주인으로 살던 고성희가 사라지자 집안은 조용히 흔들렸어요. 박성재는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지키느라 정신이 없었고
박영란은 엄마에게 돈을 준 뒤로 멍하게 무너져 있었죠. 그리고 그 틈에서 박진석의 전처 쪽 사람들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전처 소생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 아들은 지금 해외에 있었고 그 가족 쪽에서 경영권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은 그 소식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너희는 주식 얘기부터 하냐? 그 말은 사실 박진석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박진석도 오래도록 돈으로 세상을 재단해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환이 다친 순간부터 박진석의 기준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박진석은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처음 배웠습니다. 그 변화는 뜻밖의 곳에서 더 커졌습니다. 바로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의 식당에서요. 정순이는 65,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운 사람이었죠. 남편이 사업 실패 후 세상을 떠난 뒤 딸 지은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정순이는 강호가 걱정이었고 은호는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버티는 게 늘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 식당에 어느 날 낯선 중년 여자가 설거지 일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낀 채였죠. 정순이는 처음엔 그냥 요즘 세상에 다들 사정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손에는 이상하게도 주부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얇고 손등에 관리 흔적이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눈이 주방 전체를 계산하듯 훑고 있었죠. 정순이는 그 여자를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자가 마스크를 잠깐 내린 찰나에 정순이는 알아챘어요. 세상에 당신 고성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주방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표정을 고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순이는 사람을 많이 봐온 사람입니다. 식당은 사람을 가장 빠르게 읽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고성이는 정순이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요. 당신까지 휘말리고 싶어요? 정순이는 겁이 났지만 더 크게 분노가 올라왔어요. 정순이는 딸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는 늘 웃는 얼굴로 버티지만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픈 애였죠. 정순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굴 협박해?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싫어. 고성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지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바쁘게 살다가 엄마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잠깐 들른 거였어요. 지은호는 주방 안의 분위기를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언가가 터졌다. 지은호는 엄마 옆에 서서 고성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고성이는 지은호를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눈빛이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동정하지도 않는 눈빛, 나를 평가하지도 않는 눈빛이요. 고성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일하러 왔어요. 사정이 있어서. 지은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어요. 사정 있는 사람은 이렇게 눈이 안 돌아가요. 뭘 숨기고 계시죠? 그 질문이 고성이의 속을 찔렀습니다. 고성이는 잠깐 숨을 삼키더니 정순이에게 다시 낮게 말했습니다. 돈 좀 빌려줘요. 정순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왜? 고성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요. 내가 잃으면 당신 딸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에서 협박의 냄새를 맡았고
동시에 누군가가 고성이를 쫓고 있다는 기운도 느꼈습니다. 고성이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남의 식당 설거지를 한다?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는 과거 이지혁을 짝사랑했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기억이 있지만 아직도 이지혁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화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본능 때문이었어요. 선배, 고성애 씨 지금 정순이 식당에 있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정순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고성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대신 식당 바닥에는 고성이가 급하게 떨어뜨린 작은 USB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USB를 주워 이지혁에게 건넸고 이지혁은 그 USB를 보자마자 직감했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증거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가 USB를 열었는데요. 그 안에는 놀랍게도 슈조이 그룹 내부 자금 흐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고성이의 이름이 아니라 박성재의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지혁은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성재가 고성이에게 당한 줄만 알았는데 혹시 박성재도 어딘가 깊게 얽혀 있는 걸까요? 이지혁은 머리가 복잡해졌고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박성재를 믿어왔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은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늘 남의 이름으로 죄를 씌우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의 이름이 찍혀 있다는 건 박성재가 범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범인으로 만들기 좋은 이름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그날 새벽 박성재를 불러냈습니다. 박성재는 지친 얼굴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아, 지금 나 잠도 못 자. 아버지 일도, 지환이 일도, 고성애 씨도. 이지혁은 말을 끊었습니다. 성재야, 이 USB 봐. 박성재는 화면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충격이라기보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체념에 가까웠어요. 박성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고성애 씨가 가지고 있던 거야? 그 사람이 흘렸어. 너 이름 찍혀 있어. 박성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끝까지 나를 끌고 가네. 이지혁은 박성재의 반응이 결백한 사람의 반응인지 숨기는 사람의 반응인지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그보다 더 깊은 말을 꺼냈어요. 지혁아, 사실 고성애 씨가 내 엄마가 아니라는 걸 나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은 늘 내가 널 키웠다는 말로 내 입을 막았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빚진 것처럼 살았거든. 이지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박성재가 그런 속내를 꺼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박성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속 말했는데요. 근데 이번 일은 달라. 이번엔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 지환이는 다쳤고 난 이제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없어.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지혁은 알았습니다. 박성재는 적어도 아버지를 해칠 사람은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남았습니다. 박성재가 결백하더라도 박성재가 만든 빈틈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은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빈틈은 박성재의 가장 약한 지점에서 생겼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좋아했습니다. 그 감정은 박성재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은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박성재는 늘 계산했고 사랑도 계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웃으면서도 단단하고 상처가 있어도 남을 살피는 사람. 박성재는 그런 지은호를 볼 때마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성재는 지은호를 멀리하려 했는데요. 이상하게 사건이 커질수록 지은호가 중심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고성이가 정순이 식당에 나타난 것도, USB가 지은호 손을 거쳐 이 지역에게 간 것도 전부 지은호가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너 왜 자꾸 끼어들어? 지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끼어든 게 아니라 그쪽이 제 쪽으로 굴러온 거죠. 그 말이 박성재를 더 흔들었습니다. 박성재는 화가 났지만 사실은 두려웠어요. 지은호까지 다치면 어떡하지? 박성재는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 싫어 목소리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너 위험해질 수 있어.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위험한 쪽에서 버텨온 사람이에요. 선배들처럼 안전한 세계에서만 산 게 아니라서요. 그 말에 박성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성재가 가진 권력과 돈은 지은호가 살아온 시간을 단숨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이 지역의 집안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에도 고지식하게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전직 초등교사로 자식들에게 늘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죠. 할머니 조옥래는 여전히 기가 세고, 외조부 김장수는 조용히 손주들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이지환의 사고는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상철은 이지환이 다쳤다는 사실보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느냐를 더 크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남의 집 일에 몸을 던져?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이지환은 침대에 누운 채로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요, 그냥 누군가가 제 인생을 처음으로 필요로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이 이상철의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로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필요로 하는 느낌이라니. 이상철은 화를 내려고 했다가 결국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필요가 널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지환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 안 해요. 그 말이 이지혁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지혁은 늘 동생에게 정신 차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동생은 자기 방식대로 이미 정신 차린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박영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문자를 보냈던 걸 이지환이 말해버린 뒤 더는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지환 씨, 나 엄마가 무서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엄마가 내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지환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으로요? 박영란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내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도장 같은 걸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가 내 인생을 가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이지환의 눈빛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지환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박진석에게만 칼을 겨눈 게 아니라 박영란의 인생도 함께 배려했다는 걸요. 고성이는 도망치기 위해 딸을 방패로 세우려 한 겁니다. 이지환은 박성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박성재는 그날 밤 박영란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움직임은 더 빨랐어요. 고성이는 이미 딸 이름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만났던 남자는 단순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 브로커 라인의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요구했지만
점점 협박으로 변했죠. 당신이 우리한테 남긴 흔적, 우리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고성이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고성이는 남을 겁주던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겁을 먹는 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고성이는 결국 다시 한 번 더 큰 판을 벌이기로 합니다. 박진석을 한 번에 끝내지 못했다면 박진석이 가진 걸 먼저 흔들어야 했죠. 회사가 흔들리면 박진석도 흔들리고 박진석이 흔들리면 경호도 조사도 틈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슈조이 그룹 내부 자료를 언론에 흘리려 했습니다. 그게 USB에 담긴 자료의 진짜 목적이었죠. 그런데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이지혁이 USB를 손에 넣었다는 걸, 박성재가 이미 고성이의 패턴을 읽고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박진석이 이번엔 회사보다 사람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걸요. 박진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요. 그런데 박진석은 단순히 고성이가 범인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더 큰 걸 노렸어요. 고성이를 움직이는 뒤쪽 줄, 그리고 회사 안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까지요. 수사가 시작되던 날, 박진석은 박성재와 이지혁을 불러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둘이 진짜 가족이 뭔지 이번에 제대로 배워라. 피만 가족인 줄 알면 결국 피가 칼이 된다.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고 이지혁은 박진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박진석이 자기 삶 전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박진석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이후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걸요.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박진석의 회사 보안팀이 확보한 차량 이동 기록, 주차장 출구 근처의 도로 CCTV, 그리고 무엇보다 박성재가 찍어둔 고성이와 남자의 사진이 결정적이었죠. 경찰은 브로커 라인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와 연결된 불법 대출 시도, 명예 도용 정황, 비자금 흐름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점이 나왔어요. 박진석을 노린 SUV 운전자는 브로커의 하수인으로 보였지만 그 운전자가 받은 지시 메시지에는 고성이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호, 지강호, 지은호의 남동생, 욕심 많고 게으르며 불만 많은 24, 누나와 비교당해 자격지심이 심한 그 아이. 박성재는 그 이름을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지만 지은호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생 사고만 안 치면 좋겠다. 지은호가 씁쓸하게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는 이미 알아채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에서 본 고성이의 눈빛을 떠올렸고 동시에 동생 지강호가 최근 갑자기 돈을 쓰기 시작한 게 생각났습니다. 지강호는 늘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도 최근에는 이상하게 새 옷을 사고 비싼 게임 아이템을 사고 친구들에게 밥을 사줬거든요. 지은호는 동생을 불러냈습니다. 지강호는 처음엔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누나 뭐야 또? 나 바쁘다니까? 이런 태도였죠. 그런데 지은호가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지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메시지 캡처였어요. 익명 메신저로 온 지시, 동거래, 그리고 주차장 쪽은 내부 협조가 끝났다는 문장까지. 지은호는 말했습니다. 강호야, 너 이게 뭐야? 지강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강호는 울면서 말했다고요. 누나, 나도 몰랐어. 진짜로 차로 들이받을 줄은 난 그냥 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지은호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동생이 나쁜 애가 아니라 약한 애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약함이 죄를 지워주진 않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어? 지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는 얼굴이었죠. 지은호가 더 낮게 말했습니다. 강호야, 지금 말 안 하면 더 큰일 나. 엄마까지 휘말려. 나까지 휘말려. 그 말에 지강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줌마가 고성이가 나를 찾아왔어.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이가 지강호까지 이용했다. 그 말은 고성이가 정말로 끝을 보려 했다는 뜻이었어요. 지강호는 울면서 털어놨습니다. 고성이가 내 누나가 일하는 카페에 투자해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했고, 내가 돈을 벌면 내 누나도 편해진다고 달콤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강호는 그 말에 혹했고, 익명 메신저로 연결된 누군가에게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강호는 자기가 중간 전달자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강호야, 너 누나 인생 팔아서 돈 벌려고 한 거야? 지강호는 울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나도 뭔가 하고 싶었어. 그 말에 지은호는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도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라서요. 하지만 지은호는 그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국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됐고, 고성이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고성이를 긴급 체포했고, 고성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박진석 앞을 지나가게 됐죠. 그 순간 고성이는 박진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고,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는 끝까지 모를 거야라는 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말했어요. 박진석, 결국 이렇게까지 하네. 박진석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고성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널 끌고 온 게 아니라.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너무 처절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이후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체포된 날 밤, 박진석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죠? 박진석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성재야, 난 오늘 고성이를 잡았다고 해서 안심이 안 돼. 박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박진석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성이 같은 인간이 혼자서 이렇게 판을 짜지 못해.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줬다. 박성재는 침을 삼켰습니다. 박진석이 말하는 안은 회사이기도 하고 집안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 박진석의 서랍 속에서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됩니다. 발신인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냥 박진석 이름만 적힌 봉투였어요. 박진석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진짜로 믿는 가족부터 다시 세어봐. 박진석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정확히 박진석의 약한 지점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봉투를 쥐어 구겼고 박성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성재야.
방금 지환이가 나한테 말했어. 뭐를? 영나가 엄마 말고 또 다른 사람 이름을 들었다고. 박성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 이지혁은 아주 짧게 그러나 무겁게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제일 믿는 사람 이름. 그 한마디로 모든 공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성재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다시 오래전 돈과 권력만 믿던 회장의 눈빛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날 밤 박진석은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잡혔지만 진짜 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요.